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116년 고려 예종은 이자량을 북송해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이는 긴급한 외교 현안 때문이 아니라 송황제, 휘종이 궁정음악인 아악을 정비하여 완성한 대성아악을 고려에 하사한 데 대한 감사의 예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종은 송황제 휘종이 예술과 문학을 사랑하는 군주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에 문학과 음악에 능한 이자량을 사신으로 삼아 예를 다하게 하였다. 인천 이시 출신의 이자량은 시와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무렵 고려와 북송은 거란으로 인해 육로가 단절되어 있었으므로 해로를 통해 외교와 교역을 이어갔다. 이자량은 개경 인근의 병난도 국제무역항에서 고려의 사신선을 타고 출항하여 서해와 동중국해를 건넜다. 순풍을 만나 20일 만에 송나라 명주항에 이르렀다. 명주에 이른 이자량 일행은 배에서 내려 고려 사관에 머물며 길에 피로를 풀었다. 이 관사는 송황제 휘종의 명으로 12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고려 사신을 영접하고 숙박하게 하기 위한 전용 관사였다. 닝보 고려 사관은 규모가 커서 고려 사신과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고 화물을 저장하거나 거래하는 무역센터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원시 고려 사관이 있던 닝보와 항저우는 송나라에서도 가장 상업과 경제가 발달한 중심지였다. 쉽게 말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핵심 경제 도시였던 셈이다. 이런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고려 역시 무역과 경제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고려 사관에서 수일간 머물며 여정의 피로를 씻은 이자량 일행은 대운하를 따라 북상하고 다시 육로를 거쳐 송나라의 도성 별량에 이르렀다. 서기 1116년 7월 한여름 열기가 가득한 별량의 황성은 고려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의 준비로 분주하였다. 그날 이자량이 초대된 자리는 단순한 외교적 접대가 아니었다. 송나라 연회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하고 격조 높은 행사로 꼽히는 농명연이었다. 이날 정전에는 비단 휘전이 드리워지고 향로에서는 침향이 은은히 피어올랐다다. 막공들은 정연히 서서 아악의 선율을 울렸고 문무백관은 풍계에 따라 좌우로 도열하였다. 고려 사신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에는 금잔과 옥배가 놓이고 남해의 진귀한 어패류와 강남의 과일, 명주산 비단으로 장식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송황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치와 예술을 즐겼다고 평가받는 휘종조차 재위 기간 동안 농명연을 단 2차례밖에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이 바로 고려 사신 이자량을 위해 베푼 연회였다. 외국 사신 가운데 송황제로부터 농명연의 예우를 받은 이는 고려 사신 이자량이 유일하였다. 40살에 불과한 자신에게 이처럼 극진한 대접이 내려지자 이자량은 그 의중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한 문화적 교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파격적인 예우였다.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그는 얼굴에는 미소를 띤 채 황제를 극진히 칭송하였다. 이에 휘종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는 직접 시로 화답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자량은 곧바로 대송예 모전 어연응제라 제목한 시 한 수를 지어 바쳤다. 시구마다 송황제의 성덕과 문화적 융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황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를 칭찬하자 문무백관도 일제히 화답하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언어의 교환 뒤에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윽고 휘종은 잔을 내려놓고 이자량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본심을 꺼내기 시작하였다. 너희 나라가 여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들었다. 다음에 올 때는 여진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 여진족 얘기가 나오자 이자량의 표정은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다. 이자량은 송황제 휘종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진족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으며 오랑캐 가운데서도 가장 탐욕스럽고 추하니 귀국에 내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자량의 어조는 예를 갖추었으나 날카로웠다. 이는 무례가 아니라 경고였다.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북방을 경험한 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얼굴이었다. 이자량은 말을 이었다. 거란을 치기 위해 여진을 가까이 하신다면 혹 장차 더 큰 근심을 부르지 않겠사옵니까? 북방의 기병은 한번 세력을 얻게 되면 그 발굽이
멈추는 법이 없사옵니다. 정가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좌우에 늘어선 문무백관들 사이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휘종과 조점 신료들은 이자량의 싸늘한 태도를 보고 노골적인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황제의 제안에 즉각적인 호응 대신 신중론과 경계의 뜻을 내비친 것은 제국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송조정은 고려가 송여진 간의 직접적인 통교를 허락하지 않는 데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고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외부 대신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고려가 여진과 송 사이의 중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직접 교류하게 되면 그 이익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고려는 북방의 여진과 교역하며 말, 모피, 진주, 금, 산삼 등을 송에 중개했고 송의 비단, 서적, 공예품 역시 고려를 거쳐 북방으로 흘러들어갔다. 고려는 해상교통로와 북방 접경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완충지대이자 교역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었다. 고려가 송여진 간의 직접적인 통교를 경계한 이유는 단순히 중개무역의 이익 때문만은 아니었다. 만맹한 여진 세력이 송나라와 직접 교류하기 위해 고려의 영토와 해로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이는 곧 고려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진은 기동력 있는 기병 전력으로 이름이 높았을 뿐 아니라 해상 활동에도 능하여 때로는 해적 행위로 악명을 떨치기도 하였다. 만약 그들이 송과 직접 왕래하게 된다면 고려의 해상 교통로와 연안 지역은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는 감정이 아닌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며 세력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게다가 송유종이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당시 고려와 여진은 이미 전쟁을 치른 뒤였으며 양국 관계는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기 1107년 고려의 주전파 대신이자 장수였던 윤관은 17만 대군을 동원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초기 전투에서 고려군은 우세를 점하며 여진 세력을 북방으로 밀어냈다. 고려는 여진을 축출한 뒤 함흥에서 길주에 이르는 약 760리에 달하는 동북 지역을 새로 확보하였다. 이어 이 지역에 이른바 동북 구성을 축조하고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군사인정 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는 단순한 토벌이 아니라 영토의 실질적 편입을 시도한 적극적인 북방 경영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108년 1월 완안부 여진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전세는 급변하였다. 고려군은 여진의 기동전에 밀려 패배를 겪게 된다. 윤관은 오연충과 함께 여진 잔여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가하천 일대의 병목지염을 따라 정예병 8,000명을 이끌고 진군하였다. 그러나 좁은 길목에서 여진군의 기습을 받으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기마 전력을 앞세운 여진군의 돌격에 고려군의 진영은 무너졌고 지휘부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윤건의 휘하 병력은 100여 명만이 남을 정도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며 전멸의 위기에 처하였다. 이때 녹사 척준경이 결사적으로 적진을 돌파하였다. 그는 직접 여진 장수 10여 명을 베어 전황을 뒤집는 데 기여하였고 그 틈을 타 윤관은 간신히 퇴각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전투는 여진군의 기동력과 전투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후 고려군은 함경도 일대에서 1년 6개월 동안 여진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으나 더 이상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1109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길주성 전투에서는 여진군 약 6만이 130일간 성을 포위하고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왔다. 형은 간신히 지켜냈으나 전세를 뒤집을 여력은 남지 않았다. 여진군은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기동력을 살려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압박하였다. 강북 구성 사이의 거리는 멀어 상호 지원이 쉽지 않았고 보군로 역시 길고 불안정했다. 인원, 무기군량 등 전비의 소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고려는 점령은 해수돼 지켜낼 힘이 점차 고갈되고 있었다. 결국 고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진과 화친을 맺고 전쟁을 마무리하였으며 새로 개척한 동북 구성은 여진을 반환되었다. 원정군 총병력 17만 가운데 약 7만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고 전한다. 지난 80여 년간의 태평성대 동안 유지해온 정예 전력의 상당 부분이 이 전쟁에서 소진된 셈이었다. 불과 한 세대 전
귀주 대첩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파했던 고려군이었다. 그러한 기억은 여진 정벌에서도 낙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북방에서 새롭게 부상하던 완안부 여진은 거란과는 다른 상대였다. 이 전쟁을 통해 고려는 처음으로 여진 세력의 급부상과 그 잠재력을 뼈아프게 체감하였다. 훗날 금나라로 성장할 여진의 기세는 이미 이 무렵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자량이 송조정에서 여진 문제에 날선 태도를 보인 것은 단순한 외교적 계산이 아니었다. 불과 10여 년 전 피를 흘리며 싸웠던 상대를 성황제가 우호적 교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패권국이었던 거란 역시 여진의 기세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1114년 8월 완안부의 족장 아골타는 거란에 선전포고하였다. 국경지역인 만주 영강주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여진군은 기동력을 앞세워 거란군을 격파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차지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 같은 해 9월 영강주성이 함락되었다. 성이 무너지자 여진군은 거란 군민을 가차없이 살해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옛 패권국에 도전하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거란의 제9대 황제 천조제는 1114년 말 직접 정예군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거란의 주력 부대는 크게 손실을 입었고 북방 방어선은 급격히 무너졌다. 특히 1115년 초 벌어진 추라점 전투는 상징적이었다. 여진 기병 약 3,700기가요의 거란, 기병 10만을 격파하였다는 기록은 여진군의 기동력과 전술적 유연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집중 돌격과 지형 활용을 통해 거란 대군을 붕괴시킨 사건이었다. 완안아골타는 승세를 몰아 거란을 거듭 공격하였다. 국경 방어선이 무너지자 천조제는 거점을 옮겨다니며 태각을 거듭하였다. 북방의 패권을 쥐고 있던 거란은 더 이상 예전의 위세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1115년 완안아골타는 만주와 요동의 대부분을 장악한 뒤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국호를 대금이라 하고 연호를 수국이라 선포하였다. 연방의 부족연맹이 제국을 자처하는 순간이었다. 여진은 이제 단순한 반란 세력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신흙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궁지에 몰린 거란은 급히 고려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과거 귀주 대첩 이후 형성된 평화 관계를 상기시키며 지원을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출병하지 않았다. 이렇게 북방에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갈 때 남쪽의 송나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여진과의 연합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여진과의 숱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고려는 문약한 송나라가 거칠고 악맹한 여진과 연합하면 어떠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 고려는 문치를 중시하던 송과 달리 북방 세력과 직접 충돌하며 생존 전략을 다져온 국가였다. 비록 국력의 범위는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역사의식 속에서 지배층은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외교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자주적 인식이 강했고 세력 균형을 냉정하게 계산하려는 태도가 뚜렷했다. 고려 조정은 송이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북방 기마 세력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전력상 열세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여진은 단순한 변방 부족이 아니라 이미 거란을 압박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잠재력을 지닌 세력이었다. 이에 고려 예종은 공개 외교와는 별도 송의 밀서를 보내 여진과의 성급한 연합이 가져올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였다.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여진을 끌어들이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달한 것이다. 그 내용이 중국 역사서인 18사략에 나와 있다. 북방에서 금나라가 일어나 요나라의 천조제가 정신없이 쫓겨다닐 무렵 송나라의 고려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에는 의원이 적으니 송나라의 의원을 좀 파견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에 송나라 황제 휘종은 의원 2명을 고려에 파견하였다. 그 의원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고려의 진정한 뜻은 실은 의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금나라와 동맹하여 요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을 알고 거란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소. 중국을 위해 충분히 개봉을 수비해 줄 것이오. 여진족은 이리와도 같은 야만적인 나라이므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급히 여진족에 대한 방비를 굳게 단속하는 것이 현명한 계책이요. 라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송나라 황제 휘종은 몹시 불쾌했다고 한다. 고려는 당시 여진 세력이 더욱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여 송나라가 거란과 연합해 여진을 견제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송황제 휘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서기 1117년 송황제 휘종은 고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여진과 연합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닷길을 통해 금나라로 사신을 파견하여 마침내 여진과 동맹에 성공하게 된다. 배를 타고 산둥반도에서 묘도 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요동반도 어디에선가 금나라와 접촉했다고 한다. 호랑이 굴로 스스로 들어간 것이다. 송나라 금나라 동맹은 바닷길을 통해 동맹이 맺어졌다고 해서 해상의 맹이라고 불렸다. 당시 금나라의 태도는 아주 거만하였다. 우리 금나라는 거란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전략적 진격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너희 송나라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거란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동맹을 맺자고 하니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까지 거란을 바치던 세패는 앞으로 우리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고려의 예견대로 해상의 맹약은 결국 정강의 변이라는 참혹한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1125년 거란의 마지막 황제였던 천조제를 사로잡은 금나라는 곧 남쪽 송나라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였다. 거란을 멸한 여진의 칼끝은 이제 곧바로 송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2년 뒤인 1127년 금군은 송의 수도 별량을 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송황제 흥종과 그의 부친 휘종을 비롯해 황후, 태자, 신왕, 비빈, 종친, 관료 등 3천여 명이 북쪽으로 끌려갔다고 전한다. 휘종의 11번째 아들인 조구만이 탈출하여 남쪽으로 피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남송을 세우게 된다. 결국 북송은 멸망하였다. 정강의 변은 단순한 수도 함락이 아니었다. 황제와 황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은 중국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거란을 제거하기 위해 손잡았던 여진이 결국 더 강력한 적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